차가운 11월의 바람이 한강 다리 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 인적이 끊긴 다리 위에 한 여자가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서연은 그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이혼 서류와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난소암 3기, 생존율 40%.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왜 말리시는 거죠? 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암 선고를 받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이혼하자면서 치료비도 위로 한마디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몸은 이 지경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남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버린 그 인간은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라리 살아서 복수하십시오. 당신을 버린 그자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십시오. 6개월 전. 여보, 나왔어. 서연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외쳤습니다. 28세의 그녀는 평범한 중소기업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남편 준호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왔어?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준호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32세인 그는 작은 무역회사의 대리였습니다. 오늘 회식이라며? 왜 이렇게 일찍 와? 팀장님이 일찍 끝내주셔서.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내가 해줄게. 나 별로 안 배고픈데. 알아서 먹어. 그래도. 에이, 귀찮게. 혼자 먹으라니까. 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태도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려고 침실에 들어갔을 때 서연은 준호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혜진? 대학 때 그 혜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서연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화려하고 도도했던 그녀. 여보, 혜진이랑 연락해? 응. 우연히 연락이 왔더라고. 동창회 한다면서.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윤서연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산부인과 앞에서 기다리던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랫배의 통증과 불규칙한 생리가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앉으세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환자분 CT와 조직 검사 결과 난소암으로 확인됐습니다. 3기입니다. 양쪽 난소 모두 암세포가 퍼진 상태고요. 복막까지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5년 생존율이 40% 정도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수술과 항암 치료 비용을 합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서연과 준호의 통장 잔고를 다 합쳐도 1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 갔는데. 왜? 나 지금 바빠. 검사 결과가 나왔어. 여보, 나 암이래. 난소암. 3기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든대.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나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일단 집에 와. 거기서 얘기하자. 준호는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난소암 3기면 생존율이 40%밖에 안 된대. 그리고 수술비만 5천만 원인데 항암 치료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들 수도 있대. 그럼 어떻게 해? 여보, 나 수술 안 받으면 죽어.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일단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서연은 홀로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뒤로 준호는 변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식이나 야근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답답한 거 나도 알아. 조금만 참아. 곧 자유로워질 거야. 사랑해. 혜진아.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혜진. 곧 자유로워진다고.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3일 뒤 서연은 준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회식이 있다며 나가자 그녀는 택시를 타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준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명품 핸드백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레스토랑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혜진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집에서 준호가 씻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 혜진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 곧 이혼 절차 시작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 때문에 매일이 행복해. 사랑해. 서연은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준호와 혜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만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6개월. 내가 배가 아프다고 병원 다닐 때부터. 이미. 일주일 후 서연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분, 왜 아직 수술 날짜를 안 잡으신 겁니까? 더 늦으면 수술도 못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은 복도를 걷다가 그만 멈춰 섰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준호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같은 병원인 줄 미처 몰랐던 그는 혜진과 함께 산부인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좀. 근데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안심돼. 검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아기 건강해야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기? 아기라고?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매달려 구토를 했습니다. 준호가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무슨 일 있어? 당신, 오늘 어디 갔어? 회사 갔다가 회식하고 왔는데? 거짓말. 나 봤어. 당신이 혜진이랑 병원에 있는 거.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뭐 했어? 혜진이가 임신한 거야? 그래. 2개월 됐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준호와 혜진의 카카오톡 대화를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려줘. 왜 나를 버렸는지.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 40% 생존율이라며? 그럼 60%는 죽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날 버린 거야? 넌 매일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그런 널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혜진은 달랐어. 건강하고 밝고 돈도 있고. 준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5천만 원, 아니 1억이 넘는 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내가 치료받으면 우린 평생 빚더미에 앉는 거야. 나더러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 나는 내 아내야. 그건 내가 건강할 줄 알았을 때 한 말이야. 난 20대에 암 환자 간호하면서 빚더미에 앉을 생각 없어. 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줘. 우리 정리하자. 재산 분할은 없어. 어차피 우린 빚밖에 없으니까. 네가 정말 인간이니?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 오늘부터 혜진이네 집에서 지낼 거야. 준호야. 언젠가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해. 왜 하필 암에 걸렸는지.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혜진, 너 들어가도 될까? 할 얘기가 있어서. 혜진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아직 안 냈다며? 빨리 내. 내가 임신한 거 알지? 우리 아이 아빠 이름에 유부남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잖아. 너. 솔직히 말할게. 난 대학 때부터 준호를 좋아했어. 근데 내가 먼저 꼬셔갔잖아. 그래서 기다렸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기회가 왔지. 내가 암에 걸린 거.
혜진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준호한테 먼저 연락했어. 힘들지 않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바보 같은 남자 금방 넘어오더라. 돈만 좀 써주니까. 이 나쁜 건 너지. 암 환자는 너인데. 망하려면 혼자 망할 것이지. 준호 인생 망치려고 했잖아. 혜진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200만 원이야. 준호가 주래. 그걸로 병원비든 생활비든 알아서 써. 그리고 빨리 이혼 서류 제출해. 200만 원? 감사하게 받아. 참, 한 가지 더. 결혼식 초대장 보낼게. 올 순 없겠지만 아마 넌 그때쯤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지하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출혈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의 번호였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 완료했음. 다음 달에 정식으로 이혼 처리됨. 새로운 인생 잘 살아. 서연은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멀리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놔주세요. 안 됩니다. 중년 남성이 힘껏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난간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리는 거예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배신, 혜진의 모욕, 병원에서의 절망. 중년 남성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딸도 당신과 비슷한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딸이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철민입니다. 장산그룹 회장이죠. 장산그룹? 일단 당신의 목숨부터 살립시다. 장철민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교수님? 저 장철민입니다.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십시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차에 오르며 다리 위를 돌아봤습니다. 준호, 혜진, 기다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100배, 1000배로 후회하게 만들 거야.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는 서울 중심부의 초대형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교수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 김성호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님, 이 환자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서연은 휠체어에 실려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온갖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3시간 후 김성호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암세포가 복막 전체로 퍼졌고 림프절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이미 3기 말에서 4기 초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로 암세포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50%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장철민 회장이 나섰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서연은 VIP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50평이 넘는 넓은 병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하 고시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료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내 손님이야. 장철민 회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마. 대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장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널 도운 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30년 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녀의 이름은 윤미숙. 너와 성이 같구나. 윤미숙?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녀는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어. 그래도 우리는 결혼했지. 하지만 나는 사업에만 몰두했어.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난산이었단다. 장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물었어. 아내를 살릴까요? 아이를 살릴까요? 나는 둘 다를 선택했어. 하지만 둘 다 살지 못했지. 내 욕심 때문에. 회장님,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단다. 장철민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DNA를 검사했어. 미숙에게는 내가 만나기 전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는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지. 그게 저랑 무슨 DNA 검사 결과야. 너는 미숙의 손녀야. 내 어머니가 윤정애 맞지? 네,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알고 있어.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살아남아라. 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나거라. 그리고 너를 버린 자들에게 복수해라. 3개월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를 맞은 날 서연은 밤새 구토를 했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토했고 그 다음에는 쓸개물과 피를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만에 그녀는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연은 울며 장철민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준호와 혜진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정말 원하는 거니? 하지만 미숙도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손을 잡고 있잖니. 포기하지 마.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준호, 혜진, 너희가 날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살아서 돌아갈 거야. 6개월 후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우 교수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차례의 항암 치료 끝에 드디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양쪽 난소, 자궁, 나팔관을 모두 적출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장철민 회장이 밤을 새우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장철민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후 축하합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성우 교수의 말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완치입니다. 으아.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간의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장철민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완치래요. 정말 살았어요. 서연은 이제 장철민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공식적으로 손녀로 인정받았고 호적에도 올랐습니다. 그럼 넌 강한 아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장철민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복수다. 1년 동안 내 사람들이 준호와 혜진을 조사했어.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와 혜진 결혼식 올림 작년 6월. 혜진 아들 출산 작년 9월. 준호, 혜진 아버지 회사 이사로 취직. 현재 강남 고급 아파트 거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어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있어. 장철민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성건설 현재 재무 상태 악화. 부채 비율 300% 부도 위기. 대성건설이 망해가고 있어. 잘못된 투자와 부실 공사로 소송에 휘말려 있지. 우리가 드러나게 만들 거야. 어떻게요?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이제 너는 장산그룹의 후계자야. 배워야 할 게 많아. 경영학, 경제학, 법학, 심리학. 그리고 복수하는 법.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너를 완벽하게 훈련시킬 거야. 5년. 5년 후 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준호와 혜진 앞에 나타나는 거지. 천천히. 완벽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그때 나타나서 모든 걸 빼앗고 싶어요. 바로 그거야. 냉철하고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그것이 진짜 복수란다. 6개월 후 서연은 회복 기간 동안 기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서적을 탐독했고 영어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으로 떠나거라.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 장철민 회장이 입학 허가서를 건넸습니다. 하버드요? 하지만 제 학벌로는 내가 추천서를 썼고 내 스토리를 제출했어. 암을 이겨낸 생존자 재기를 꿈꾸는 여성. 그들은 너 같은 학생을 원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미국에서는 장서연이라는 이름을 써라. 더 이상 윤서연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항암 치료 후 다시 자란 머리카락은 짧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연은 죽었어. 이제 나는 장서연이야. 2년 후 하버드에서 서연 양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의 문제는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인 경영입니다. 해결책은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교수도 학생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장서연. 당신은 정말 뛰어난 학생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자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철민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네, 이번 학기 전 과목 A 받았어요. 잘했어. 그리고 소식 하나 전해주마. 대성건설이 드디어 부도났어.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어제 공식 발표했어. 부채가 5천억 원.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 준호는 당연히 해고됐고 혜진도 큰 타격을 받았을 거야.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맞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는 지금부터란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혜진, 너희는 지금 지옥을 맛보기 시작했을 거야.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어. 3년 후 하버드 MBA를 졸업한 후 서연은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M&A 전문가로 일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서연 양, 정말 우리 회사에 안 오실 겁니까? 맥킨지 컨설팅의 임원이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봉은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아이언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완벽한 협상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4년 후 장산그룹 신임 전략기획실장의 장서연 씨 임명. 뉴스가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철민 회장의 숨겨진 손녀. 하버드 MBA 출신 골드만삭스 경력. 32세의 젊은 나이에 전략기획실장. 서연은 장산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60층짜리 마천루. 그녀의 사무실은 55층에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가 스케줄표를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준호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37세 전직 대성건설 이사.
현재 실직 상태일 겁니다. 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비서가 나가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나 돌아왔어. 내가 버린 그 여자 서연이.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해졌어.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윤준호 37세. 현재 직업 중고차 영업사원. 월 수입 약 200만 원. 거주지 경기도 부천시 원룸. 배우자 박혜진 슈퍼마켓 계산원. 서연은 사진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준호와 혜진. 4년 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완벽해요. 서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날 시간이 됐네요. 준비하세요. 복수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검은색 마이바흐를 타고 경기도 부천의 한 중고차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실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세요.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명품 선글라스가 그녀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중고차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량 구매하러 오셨나요? 그 남자는 준호였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 잘생겼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는 반쯤 벗겨졌습니다. 싸구려 정장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차를 보러 왔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습니다. 아, 네. 어떤 차량을 원하십니까? 고급 세단? 아니면 SUV? 준호는 열심히 영업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둘러보겠습니다. 아, 네. 천천히 보십시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차량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차는 주행거리가 5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정말 깨끗하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당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번 달도 한 대도 못 팔았네요. 준호는 머리를 긁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은 있나요? 네. 그건 왜 물으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아, 네,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서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후회와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차는 다음에 다시 볼게요. 아, 네. 명함이라도 하나 드릴게요. 준호는 급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준호 중고차 영업 전문가. 그런데 실례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착각이실 겁니다.
전 처음 뵙는데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매장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라하구나, 준호야.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틀 후 서연은 혜진이 일하는 슈퍼마켓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계산대에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저렴한 유니폼, 지친 표정. 대학 시절 명품 옷만 입고 다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고급 와인, 수입 과일, 비싼 치즈. 일부러 값비싼 것들만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가자 혜진은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건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샤또 마고 와인. 200만 원입니다. 카드 되시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서연은 블랙카드를 건넸습니다. 혜진이 카드를 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손님, 혹시 왜 그러세요? 서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총 230만 원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건을 받아 들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참, 여기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이 슈퍼마켓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다음 달부터 월세가 2배로 오른답니다. 네? 갑자기요? 새 건물주가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장산그룹에서.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산. 그룹? 네. 혹시 모르시나요? 요즘 이 동네 건물들을 장산그룹에서 다 사들이고 있어요. 재개발 때문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슈퍼마켓을 나섰습니다. 장철민 회장과의 전략회의. 할아버지, 1차 접촉 완료했어요. 서연은 회장실에서 장철민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 반응이 어땠니? 준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혜진도 마찬가지고요. 7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제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장철민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중고차 매장 사장이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가 그 매장을 인수하면 어떻겠니? 인수요? 그래. 그리고 너를 새 사장으로 보내는 거야. 물론 대리인을 내세우겠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너야.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준호를 제 직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 그리고 혜진이 일하는 슈퍼마켓 건물도 이미 우리가 샀어. 월세를 올려서 슈퍼마켓이 버티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할아버지,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현명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싶어요. 준호에게는 희망을 줬다가 빼앗고 혜진에게는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통스럽게. 장철민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손녀야. 그럼 계획을 짜보거라.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마.
2주일 후 중고차 매장입니다. 직원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중고차 매장 사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준호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매장이 장산그룹 계열사에 인수되었습니다. 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장산그룹이요? 그 대기업이요? 네. 그쪽에서 자동차 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있답니다. 우리 매장이 그 일환으로 인수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전 직원 재계약 심사를 한답니다. 실적이 좋은 사람은 정규직 전환에 연봉도 올려준다고 하고,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은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심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직접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발 잘려서는 안 돼.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슈퍼마켓 사장님이 그러는데 건물 월세가 2배로 올랐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대. 나보고 다음 달까지만 나오래. 뭐? 나도 잘릴 것 같아. 우리 어떡해? 당신 월급이랑 내 월급 합쳐도 빠듯한데.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지금 회사가 인수돼서 재계약 심사받는데 실적 안 좋으면 잘릴 수도 있어. 뭐라고? 그럼 우리 둘 다 잘리는 거야? 모르겠어.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 전화를 끊고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일주일 후 면접장입니다. 다음 윤준호 씨 들어오세요.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을 쳐다봤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년 전에 병약하고 초라했던 서연과 지금의 냉철하고 우아한 장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37세이고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실적이 제로네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직원들은 팔았던데요. 김 대리는 2개월에 5대, 박 과장은 3대. 경기 탓만 하시면 곤란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직장은 어디셨나요? 대성건설에서 이사로 일했습니다. 대성건설? 부도난 그 회사요? 네.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가족 관계는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분은 뭐 하시나요?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아내. 서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준호 씨를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적도 없고 나이도 많고 영업 경험도 부족하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한테는 이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아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월세도 밀렸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구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빌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나더러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 이제 내 차례야, 준호야. 앉으세요. 네. 준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조건부로 재계약하겠습니다.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단 앞으로 3개월 안에 차 10대를 팔아야 합니다. 못 팔면 즉시 해고입니다. 10대요? 그건 너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지금 당장 나가시겠어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일 저에게 업무 일지를 제출하세요. 누구를 만났고 뭘 했고 무슨 계획인지 상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준호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작이야, 준호야. 이제부터 너는 내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거야. 희망을 주고 다시 빼앗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줄게. 그날 저녁 준호의 집입니다. 여보, 나 재계약했어. 준호가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 부엌과 거실이 합쳐진 공간에 2층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3개월 안에 차 10대를 팔아야 해. 10대? 그게 가능해?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지. 안 그러면 잘리니까. 나는 어떡하지? 슈퍼마켓도 다음 달이면 문 닫는데. 일단 다른 데 알아봐. 편의점이든 뭐든. 부부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은 라면이었습니다. 7살 아들 지호가 2층 침대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지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돈 벌면 보내줄게. 언제? 맨날 조금만 기다리래. 아이는 삐진 표정으로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왜 하필 회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우리 인생이 망가졌는데 지난 일이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도 문제야. 왜 그때 대성건설 말고 다른 데 취직하지 않았어? 왜 아버지 회사만 믿고 있었어?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명품이나 사고 다니면서.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 나보고 뭐라는 거야? 부부는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습니다. 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오늘 면접 어떠셨습니까? 비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준호는 완전히 제 소나귀에 들어왔어요. 다음 단계는 뭘 하시겠습니까? 혜진 차례죠. 내일 그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나세요. 혜진을 계속 고용하라고 하세요. 대신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요?
네. 일은 2배로 시키고 월급은 반으로 주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때려치우거나 아니면 굴욕을 참으며 일하거나 어느 쪽이든 재미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7년 만의 복수를 위하여.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혜진아. 지금 너희가 느끼는 고통은 시작일 뿐이야. 내가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매장에서는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영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10곳 이상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겨우 7대를 팔았습니다. 목표는 10대.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3대가 부족했습니다. 실장님, 윤대리 실적 보고입니다. 비서가 서연에게 보고했습니다. 3대. 부족하네요. 네. 하지만 그가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짓밟아줘야겠네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호를 불러주세요. 들어오세요.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실장실에 들어왔습니다. 3개월 동안 서연을 자주 만났지만 여전히 그녀 앞에서는 위축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윤대리. 감사합니다. 실적 보고서 봤어요. 7대네요. 네. 최선을 다했는데 3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꼭 채우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안 하나 할게요. 서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형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요. 상대는 물류회사 사장인데 업무용 차량 15대를 구매할 예정이래요. 15대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윤대리가 이 미팅에 동행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중 5대를 윤대리 실적으로 인정해 줄게요.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미팅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왜 우리 차를 사야 하는지 30페이지 분량으로.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이요?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준호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었지만 실력이 부족해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자야지. 벌써 새벽 3시야.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거 내일 아침까지 내야 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 잘려. 그래도 몸 상하면 어떡해. 됐어. 신경 쓰지 마. 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혜진은 입을 다물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겨우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출 시간은 아침 9시. 지금은 8시 50분이었습니다. 윤대리 자료 가져왔어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이게 뭐예요? 네. 30페이지라고 했죠? 이건 28페이지인데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탈자가 너무 많네요. 여기 고객을 고객이라고 썼어요. 여기는 차량을 창량이라고 썼고, 이걸 검토는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밤새 작업하느라. 변명하지 마세요. 프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해야죠. 서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다시 만들어 오세요. 오늘 오후 2시까지. 미팅은 3시니까 시간 충분하죠? 오후 2시요? 지금 9시인데 5시간 안에 다시 만들라고요? 못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 준호는 간신히 자료를 완성해 제출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만든 자료였습니다. 이번엔 괜찮네요. 출발하죠. 서연과 준호는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윤대리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윤대리는 보조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단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절대 제 말에 끼어들거나 딴소리 하지 마세요. 네. 거래처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물류회사 사장과 임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산그룹 전략기획실장 장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완벽했습니다. 유창한 설명, 정확한 데이터, 설득력 있는 논리. 거래처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바로 그때 서연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윤대리 계약서 가져왔죠? 네. 준호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약서를 안 가져왔다고요? 죄송합니다. 분명 챙겼는데. 회사에 두고 왔나 보네요. 거래처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서도 안 가져오고 미팅을 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 직원이 실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기는 회사와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당장 회사로 가서. 됐습니다. 다른 회사와 계약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사장님. 하지만 거래처 사장은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윤대리. 네. 오늘 미팅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15대 계약. 금액으로 7억 원. 그리고 그 회사와의 장기 거래 관계. 전부 날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은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네. 내리라고요. 걸어서 돌아가세요. 머리 좀 식히면서. 하지만 여기는. 내리세요.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차는 그를 두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난간에 기대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대리 들어오세요.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실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실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몇 번째 기회예요? 3개월 동안 지켜봤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해고예요. 실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제발.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제발요.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내가 이렇게 빌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자업자득이라고 했죠?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같은 날 저녁 혜진은 슈퍼마켓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월급이 반으로 줄었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참고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못해? 슈퍼마켓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주가 월세 올렸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2배로 일해야지. 네. 내일부터 청소도 내가 해. 알았어? 청소까지요? 싫으면 나가.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쇼윈도에는 화려한 가방과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거 매일 샀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잘렸어. 뭐라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도 주저앉아 같이 울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 동안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경력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집에는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월세. 여보, 이번 달 월세 어떡해? 벌써 2달 밀렸는데. 모르겠어. 집주인한테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해봐.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엔 안 기다려준대.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쫓겨난대. 그때 현관문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주인이야. 문 열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월세 2달 밀렸죠? 언제 줄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벌써 몇 번째 조금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내면 나가세요. 알았죠?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호가 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혜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은 싫어. 고기 먹고 싶어. 미안해. 미안해. 혜진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담보가 뭐죠? 제 차가 있습니다. 5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차? 차는 명의 이전해야 하는데 이자는 월 30%예요. 30%요? 그건 너무. 싫으면 말고요.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밀린 공과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돈은 바닥났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떡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부부는 작은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눈가가 퀭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준호 씨 맞으십니까? 장산그룹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본사로 오실 수 있습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장산그룹. 회장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데. 회장님이? 왜? 모르겠어. 하지만 혹시 복직시켜 주려는 건 아닐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장산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60층짜리 마천루. 로비만 해도 자신이 살던 집보다 넓었습니다. 윤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준호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서연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실장님, 회장님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장철민 회장님이시죠? 장철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윤준호 씨.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건지 할 이야기가 있어서죠. 서연이 준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준호 씨, 7년 전을 기억하세요? 7년 전 당신은 누군가를 버렸죠. 암에 걸린 아내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윤서연. 맞아요. 서연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나예요, 준호 씨. 당신이 죽으라고 내버린 그 아내. 뭐라고?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암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안하지만 살아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간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죠. 치료비도 모든 것도.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나는 준비했어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 그래요. 중고차 매장 인수한 것도, 당신을 재계약한 것도, 불가능한 목표를 준 것도, 계약서를 일부러 회사에 두고 가게 만든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계약서를 일부러 당신 가방에서 뺐어요. 미팅 가기 전에 당신이 실수하게 만들려고.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일하는 슈퍼마켓 건물도 내가 샀어요. 월세를 올려서 혜진이 고생하게 만든 것도 나였고요. 이럴 수가. 놀랐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당신이 이력서 낸 회사들 전부 우리 계열사거나 협력업체였어요. 내가 미리 연락해서 당신을 떨어뜨리게 했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채업자도 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월 30% 이자? 그것도 내가 지시한 거예요. 이게 꿈이야. 꿈이라고.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7년 전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이제 똑같이 돌려받는 거예요. 서연은 준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는 기분이?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7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서. 나도 고생했어. 회사 망하고 빚지고. 그것도 내가 한 거예요. 뭐? 대성건설 부도.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가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혜진 아버지가 횡령하게 만들고 소송 걸리게 만들고 결국 부도나게 만든 거죠.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이 느낀 고통은 내가 계획한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렸죠.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나더러 죽으라고. 치료비도 안 주고 위로 한마디도 없이 다른 여자한테 가서 아이까지 만들고. 나는 지하고시원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혜진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에요. 그리고 난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준호는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7년 전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후회는 내가 해. 왜 하필 암에 걸렸는지 기억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나는 7년 동안 지옥을 살았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몸무게 40kg 이하로 떨어지고. 그때 당신은 혜진이랑 제주도 여행 갔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이제부터니까. 진짜? 네.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건 재미없잖아요. 서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고용계약서예요. 고용계약서?
당신을 다시 고용하겠어요. 우리 그룹 청소부로. 청소부? 네. 월급은 최저시급.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이 빌딩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사채 빚 독촉 들어갑니다. 원금 500에 이자 포함하면 벌써 800 넘었을걸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기는 한 거야? 없죠.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오전 6시까지. 유니폼은 지급될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복직됐어? 혜진이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게 됐어. 청소부? 무슨 소리야? 장산그룹 청소부. 화장실 청소. 뭐라고? 당신이 화장실 청소를. 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어. 서연? 당신 전 부인? 응. 그녀가 장산그룹 전략기획실장이야. 그리고 모든 게 그녀의 복수였어. 준호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이 전부 서연이가 계획한 거야. 회사 부도 내 해고 내 월급 삭감. 모두.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음 날 오전 6시 준호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장산그룹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윤준호 씨죠? 여기 물품이요. 청소 도구들. 관리팀 직원이 걸레, 세제, 쓰레받기를 건넸습니다. 55층부터 60층까지 화장실 청소하시면 됩니다. 특히 55층은 임원들 사무실이니까 깨끗하게 하세요. 55층. 거기 실장실이. 네, 장서연 실장님 사무실 있죠. 실장님 전용 화장실도 있으니까 거기도 꼭 청소하시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5층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면접 보러 왔던 그곳. 이제는 청소부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새로 온 청소부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까칠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수고하세요.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힐끗 보고는 무시하듯 볼일을 봤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지. 청소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점심시간 준호는 구내식당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 직원 식당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었고 자리도 좁았습니다. 야, 신입. 제대로 청소했어? 선배 청소부가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55층 힘들지? 거기 임원들 까다로워. 조금만 더러우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와. 명심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서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임원들과 함께 VIP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 고급 정장, 당당한 자세. 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가 버린 여자야. 이제는 저렇게 높은 곳에 있고 나는 바닥에 있어. 2주일 후 실장님 로비에 박혜진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혜진이?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혜진이 실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오랜만이네요, 혜진 씨.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잖아요. 장서연 실장님. 제발 부탁 좀 들어주세요.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를. 제발 놔주세요.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다고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7년 전에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7년 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혜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혜진 씨 7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죠? 나쁜 건 너라고 했죠. 멀쩡한 남편 암 환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200만 원 던지면서 뭐라고 했죠? 살해금이라고 했죠? 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초대장 보내준다면서요? 그때쯤이면 나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서연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200만 원. 7년 전에 혜진 씨가 준 금액이죠. 이자 포함해서 400만 원. 여기 있어요. 서연은 수표를 혜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꺼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실장님.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주부터 혜진 씨 아들 지호. 학교에서 장학금 박탈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아들은 장학금 받은 적이 제가 몰래 지원했었거든요. 불쌍해서. 근데 이제 끊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뻔뻔하니까. 제발. 아이는 죄가 없어요. 7년 전 내 뱃속에 있을지도 모를 아이는요? 그 아이는 죄가 있었나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워들고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준호는 한 달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졌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전 직원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그를 봤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여기서 일하던 윤대리 아니야? 맞네. 청소부가 됐네. 완전 몰락했구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55층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한. 이게 나야? 정말 나야? 그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관리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거울 깨뜨렸네. 이거 배상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실수? 급여에서 공제할 겁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 혜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나갈 거야. 뭐? 이혼하자. 나 이제 못 살겠어.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뭐가 좋았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 이제 지쳤어. 혜진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서연이한테 미안해. 우리가 너무 나쁜 짓 했어. 그 사람 암으로 죽어가는데 우리는 호텔에서 잤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때는 나도 정신이 없었어. 변명하지 마. 우리가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혜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당신이 키워. 나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 혜진아. 하지만 혜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호는 2층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아빠. 엄마는 잠깐 나갔어. 금방 올 거야. 하지만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2주일 후 윤준호 씨 실장님이 부르십니다. 준호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실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했어요. 청소 상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로 계약 종료예요. 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당신을 놔줄게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놔준다고요? 네. 복수는 끝났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무너졌으니까. 서연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채 빚 전부 청산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3천만 원. 당신 앞으로 통장에 넣어뒀어요. 이게 무슨 새 출발 자금이에요. 이걸로 작은 가게라도 하세요. 지호 키우는 데 쓰고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원한 건 당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연아. 전 이제 장서연이에요. 윤서연은 7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평범하게 살 거예요. 작은 가게 하면서 아들 키우면서. 그러다가 뉴스에서 제 이름을 볼 거예요. 장산그룹 회장 취임 또는 큰 사업 성공. 그때마다 당신은 생각하겠죠. 내가 그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게 진짜 복수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3년 후 준호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빠, TV 좀 봐.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뉴스에서는 장산그룹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산그룹 신임 회장의 장서연 씨 취임. 국내 최연소 대기업 회장으로. 화면에는 서연이 나왔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연단에 서서 취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산그룹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준호는 치킨을 튀기다 말고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가 버린 여자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니야. 기름이 튀어서.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는 걸.